이번 주 장르가 뭐니? 장르가 뉴스 2주앤머니에서는 국내 멀티플렉스 2위와 3위,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 소식을 다룹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무엇일지 경제고수 알상무와 최고민수의 달라도 너무 다른 생각을 들어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체크에서는 김도훈 기자가 일일 알바생으로 변신했습니다. 준비 완료. 고물가, 고금리, 비싼 배달앱 수수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이어서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팽팽했던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각각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115%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측에 주어진 90일, 시간은 누구의 편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심을 포맷한다는 건데요. 교체하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영양제 등 주사제와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이 무려 5조 4천억 원,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36%입니다. 암치료 관련 지급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토종 콘텐츠 시장의 양대 산맥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앞다퉈 호객에 나섰습니다. 쿠팡플레이는 6월부터 무료 OTT를 선언했고요. 티빙은 배달의 민족과 손잡고 제휴 멤버십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경제방송 장르가 뭐니의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기대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돈 벌어 가고 싶어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김현우 소장님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생각이 달라에서만 뵙다가 이주앤머니에서도 뵙습니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님이 나와주셨다는 건 이번 주 주제가 혹시 영화일까요? 네, 감이 좋습니다. 바로 이주앤머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죠. 평론가님은 뭐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미쳐 있죠. 미쳐 있는 거죠, 이거. 영친자, 영친자. 네. 그럼 혹시 요즘 영화 어디서 보시나요? 영화요? 거의 OTT를 통해서 보겠죠? 영화관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평론가님 어떠세요? 굉장히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관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직업상. 네. 네네. 평론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사회도 봐야 되고 또 영화관에 가서 이제 관객들이 어떤 반응인가 이거 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그리고 가끔 팝콘 드시러 또 가시죠. 그렇죠. 팝콘도 먹어야 되고 네. 또 다양한 스낵들 네. 영화를 또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화관에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업계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요즘 극장 찾는 분들 정말 적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국내 멀티플렉스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이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국내 영화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주앤머니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멀티플렉스 업계 1위가 CGV인 거죠. 네, 그리고 2, 3위가 만나서 뭐 1위를 잡겠다는 겁니까? 지금 CGV의 스크린 수를 보면 1,346개,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915개, 메가박스가 767개. 요 2위하고 3위가 합치면
1위를 앞지를 수 있기는 합니다. 개수로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합병하는 기업들을 보면 시장을 좀 더 크게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더 1위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위를 뛰어넘기라기보다는 좀 살아남자라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다 영화 산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 네. 아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둘 다 한때 뭐 한 가닥씩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었죠. 지금 국내 영화 산업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롯데시네마가 영업이익이 최근에 3억 원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메가박스는 134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 연간 네,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019년에 2억 2,668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요? 매출도 엄청났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 전 세계 국가별 네. 영화관 매출을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기면 미국 1등이고요.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오. 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4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가 영화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하는 그 사람들의 소비자의 태도나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뭔가 빠르잖아요. 야, 이걸 보려면은 저 7관에서 하는 요 시간에 가서 요 자리에 앉아야 되네라는 게 사람들 젊은 층에게 특히나 이제는 많이 익숙하지 않아졌다. 어필이 안 되는 거군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합병이 되면 브랜드 이름이 뭐 이렇게 뒤섞이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롯데박스. 롯데박스 뭔가 재밌는데요? 과자가 나올 것 잔뜩 같은 과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롯데박스. 박스도 이제 파는 거죠. 랜덤 그거 박스. 되게 재밌는데요? 랜덤 과자 박스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보통 근데 합병을 하게 됐을 때 두 회사의 규모가 비슷비슷하게 되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통이 있잖아요. 그쪽 회사를 다니던 직원들도 있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두 기업 조직 문화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등비등한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무구조적으로 어떤 서류적으로는 합병이 되어 있지만 네.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도 그대로 뭐 조직 체계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라이너님은 평론가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라 감독님이죠. 라 네, 감독님. 라 감독님. 인격살인이라는 영화 곧 개봉 예정입니다. 아, 곧 개봉하십니까? 아직 뭐 극장에서 봐야 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요건 꼭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건 반드시 가겠습니다.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화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또 몸으로 와닿는 어려움은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개봉 영화 자체는 제작되는 편수가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해요. 영화가 많이 나와야 그 중에 좋은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OTT가 있지 않느냐? OTT 제작은 좋습니다. OTT 제작은 제작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뭐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제작은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데서 받는 그런 돈이나 수익이 저는 엄청 돈을 많이 그러니까. 벌었을 줄 알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네. 정작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냐라고 하면 그건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로 가는 게 좋죠. 넷플릭스로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받는 돈은 되게 적다. 그래서 인격살인도 이제 넷플릭스에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처음에 생각하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OTT 진출을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OTT 진출은 더듬으시는데요?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일단 수 있는데. 극장에서 네. 대박이 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극장에서 수익을 일단 내고. 1차적으로. 근데 이 시장의 흐름상 이 넷플릭스 글로벌 OTT의 그 엄청난 자본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OTT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영화관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성공하는 영화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경향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거는 영화관에서 안 보면 내가 스포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나 영화관 안 가면 안 돼. 네.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유행인 거야. 네네네. 봐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 네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관에서는 불이 꺼지는 순간에 마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시간을 가둬놓고 보게 만들잖아요. 네. 중간에 화장실 가기 얼마나 민망해. 사람들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험과 요즘은 항상 영화관 가면은 밑에 이제 오락실도 있고 영화관이 어트랙션화 되는 거죠. 네. 놀이공원처럼 거기 공간 자체를 마치 놀이기구처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은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데 이런 걱정 위에 또 한 가지 걱정을 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그머니나.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영화에 관세 100% 부과하겠다라고 아이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영화에도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그렇게 된다면 K 콘텐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세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네. 네. 뭔가 다른 협상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매길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또 내수 중심이고 하지만 어쨌든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니까 실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안 좋은 건 맞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트럼프를 이 영화계의 어떤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네. 이 사람은 영화를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름 영화 출연했었어요. 영화 출연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나홀로 집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런 출연은 좋아해. 영화를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도 영화가 제작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크고 많이 제작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압도적이죠. 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미국이 이제 뭐 세계의 다른 영화들 때문에 제작을 못하는 줄 알아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다 미국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관세 100%라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영화를 보는 티켓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영화가 들어가면 그거는 $20란 얘기예요. 그게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화인가? 영국 영화는 어떻게 할 거야? 영국 영화 많이 보는데 네. 넷플릭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넷플릭스에 어떻게 관세면 오징어 게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징어 구독료를 조금 더 올릴 거야.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넷플릭스의 구독료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은 어떤 뭐 관세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군요. 네.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K 콘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언제까지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를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감독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 K 컨텐츠 한국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것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깊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영화제의 어떤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업계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던 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영화는 우리가 굉장히 잘 키워야 됩니다. 농장에서 꽃을 키우듯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영화인들이 자라서 꽃을 피웠을 때 이제 수익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같은 혹은 기생충 같은 이런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2000년대부터 공고했던 멀티플렉스 3사 체제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각자 생각하는 그 의견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다음 코너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인데요. 혁수 씨가 준비했죠? 네, 과연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르가 뭐니에 아 뜨거 가장 핫한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죠. 요즘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로 활약 중인 오동석 팀장님. 침착맨 채널의 주식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신 개인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투자 부분에서 최고여서 이 이름이 붙었는 줄 알았는데 말이 최고로 많아서 최고민수 박민수 주식 전문가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댓글에서 두 분을 함께 모셔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알상무랑 최고민수 선생님이랑 골방에 가둬두자. 알상무 최고민수 24시간 감금방송 가능할 듯. 최고민수와 알즈카반의 죄수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끝나면 권역수 10kg 정도 빠질 듯. 그럴 수 있습니다. 이라고. 네. 자, 10kg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경제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입에서 망했어 라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금융위기. 알상무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택해 주셨고요. 최고민수님은 대공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알상무님,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왜 최악의 사건으로 꼽아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사회거든요. 신용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예요. 그 모든 게 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신용이 뿌리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공포에 휩싸인 때였어요. 그랬군요. 리먼이라는 큰 미국의 증권회사가 망하면서 네. 그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07년부터 주요한 펀드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조짐이 있었군요. 네, 네. 충분히 있었고 서브프라임에 대한 어떤 워닝, 경고도 2008년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대출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서브프라임은 그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해주게 돼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용이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그때 2008년 되면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가 다 순식간에 폭삭 무너졌고.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S&P 500 기준으로는 거의 40%,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39%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어떤 시기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자산 시장이 붕괴된 거는 2008년이 처음이에요. 그때는 채권도 무너졌고 금도 무너졌고 네. 모든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쌓아오는 인류가 쌓아온 부의 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부상에서. 그 정도로 알아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고민수님. 네. 1929년 대공황이 설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이었던 겁니까? 네, 더 최악이죠. 이거는 비교 상대가 안 된다. 대공황이 손톱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는 손톱에 있는 작은 점? 이거는 나의 승리다. 대공황의 승리다.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최고민수 승리로 오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팩트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제 알아봐야지, 이제 알아봐야죠. 자, 대공황은 왜 발생된 거죠? The Great The Great Depression. Depression. 아까 Financial Crisis잖아요. 네네네. 얘는 The Great입니다. Great. 얼마나 심하면 The Great입니다. 어느 정도 최악이었습니까?
1929년 10월 24일 우리가 생각하기도 두려운 블랙 더스데이죠. 뉴욕 증시 검은 목요일 대폭락이 오는데요. 네.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1900년에 금본위제를 도입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 금, 은 본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한 금과 은 한도 내에서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은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만 쓸 거야. 이러니까 화폐 발행량이 반절로 줄잖아요. 네. 당연히 경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럽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게 뭐냐?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헤쳐나갑니다. 유럽 전쟁에서 쓸 군수물자 먹을 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국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기회를 삼았군요. 미국이 1차 전쟁의 최대 수의 불황을, 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없어졌습니다. 끊겼어. 손님이 끊겼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죠. 영원한 게 절대 없어졌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과잉, 초과 공급, 초과 생산을 이걸 소비를 못하니 그렇죠. 결국 대공황이 온 겁니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법. 네, 스무트 스무트 홀리 관세법. 홀리 네, 관세법.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뭡니까? 스무스와 홀리 두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인데요. 어떤 법입니까? 관세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유럽산 제품에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아, 물건이 못 들어오게 했군요. 무려 최대 400%까지 세금을 와장창창창 때립니다. 트럼프가 시초가 아니었군요. 그러면 유럽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네. 너네 미국 거 오지 마. 안 그래도 물건이 넘쳐나는데 서로 관세 전쟁을 해서 오지 말랍니다. 물건이. 네. 물건이 안 팔리니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망합니다. 저는 네. 혹시 생각이 다릅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은행이 망하는 건 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은행 원래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만 안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망한 은행, 좋은 은행 없어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렸죠, 다른 데. 네. 원래 미국 금융기관은 망하고 합병하고 망하고 합병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역사는 다 합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물론 대공황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위기였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저 높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질 뻔한 게 2008년이고 그 대공황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살짝 꺾인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 물결의 크기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혁수님께서 20대 때는 네. 주식 투자 해봐야 뭐 많이 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1,000만 원 반토막 나면 500만 원 잃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하시면 한 10억대 하시는 거잖아요. 10억대 반토막 나면 5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2008년은 그 10억대였던 거고 1929년 대공황은 그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도 아니 200만 원대였던 거죠.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I don't agree. 우리 유명한 경제학자 있습니다. 케인스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1929년. 네. 정부여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빨리 주사 놔줘라.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고 없다 그랬습니다. 죽고 없다. 2008년에 죽고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케인스 엄청난 경제학자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효 수요를 진작해야 되고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쏟아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야 된다.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가 대공황 시기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 원래 이분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감옥에 있는데 대공황 뭐 이런 이슈들이 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실업과 인플레 속에 사는데 독일인들이요 뭐 하느냐 이러면서 대공황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약소한 그 일개 조그마한 중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그 근본이 바로 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에서 그렇습니다. 악마가 태어났군요. 그렇죠. 아, 근데 대공황은 경제 쪽에 있었던 당시 2차 대전이라는 극한 물리적 전쟁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경제적 이벤트일 뿐이지 네. 대공황만 일어나서 그렇게 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흐름이 독일이 1차 대전에 지면서 전쟁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력으로 갔던 거지 대공황만으로 설명하는 건 누구도 그렇게 어떤 학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생각이 달라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 같은 핵폭탄급 경제 위기가 터지면 주식, 부동산, 뭐 죄다 폭락하고 뭐 피해보는 것은 서민과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로부터 내 투자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알상무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면 네.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당연하죠. 어떤 솔루션. 겁니까? 당연히도 해주세요.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 방법. 예전에는 네. 어떤 투자라는 게 주로 내가 돈을 내고 뭔가를 자산을 사는 게 투자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투자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요. 트럼프가 돼서 예측이 불가능해져. 경기도 좀 꺾이는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인버스를 사면 되죠. 떨어지는데 베팅하면 됩니다. 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항상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죠?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서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사자. 이게 제가 요즘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아, 그렇군요. 역시 쇼돌이. 최고 쇼돌이라고 또 네. 별칭을 한번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민수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장 큰 솔루션은 네. 장르가 뭐니를 봐야 된다. 이럴 때 다른 거 볼 필요 있냐? 혹시 최고민수님. 장르가 뭐니 해서 모든 걸 다 다뤄주는데 여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까? 아쉽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하듯이 246전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46점. 20%, 40%, 60% 빠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좋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실제로 금융위기를 가장 잘 버티는 법은 제가 아까 막 숏 이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자기 본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그레이트 혁수. 네, 더 그레이트 혁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조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았다, 100달러.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는데 1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달라. 1달러. 오. 최고민수님은 너무 달라서 네. 100달러를 네, 저는 이제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2008년은. 그러나 알성무님께서는 왜 1달러를 들어주셨을까요? 아까 보니까 100달러를 집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르게 하려고 1달러를 집은 겁니다. 아,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마지막까지 달랐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노래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노래 하고 잘 싶으세요?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어서 돈선 체크에서는 깍두기는 국물이 없이 국물을 마시는데요. 찍고 있지? 김도훈 기자가 배달 음식을 조금 더 다녀오겠습니다. 저렴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앱은 쓴 이유를 모르겠어. 타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 가장 기분은 좋죠. 많이 남으니까. 광고 후에 함께 보시죠. 채널 고정.
To sit is to progress. Sit is. 가족과 6박, 출장에 4박. 이제 리워드 1박이 생겼어요. 10박을 숙박하면 리워드 1박. 내가 찾던 여행 그곳에. 코웨이 아이콘 프로. 요리의 생명은 디테일이니까 온도부터 용량까지 보면서 조절하고. 백도도 바로 나오네? 디테일의 진심인 당신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입니다. 관세 무풍에 달리는 중고차 수출. 첫 번째 소식입니다. K중고차 수출 시장이 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며 고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 탓에 한국 제품의 가격이 싸게 느껴져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이유도 있고요. 부품 수급이 쉽고 고장이 나면 수리가 간편한 점도 인기입니다. 특히 관세가 없거나 낮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잘 팔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회 3대장 잡으려면 이젠 마트로. 너무도 오른 외식 물가. 그렇다 보니 이번엔 마트들이 앞다퉈서 프리미엄 회 패키지로 마케팅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선도는 기본이고 혼밥족도 부담 없는 1인분에 가격은 매장의 절반. 이제 회 먹으러 가자 말고 회 담으러 마트에 가야 하는 걸까요? 초슬림폰 시대의 시작. 요즘 스마트폰은 두께가 스펙입니다.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 공개됐는데요. 5.8mm 초슬림폰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두께가 6mm도 안 된다는데요. 과연 사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앱테크에 빠진 소비자들, 불황시대, 앱으로 돈을 버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앱테크 열풍에 중장년층도 빠져들었다는데요. 걸으며 돈 벌고, 광고 보고 돈 벌고,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돈을 벌고, 소소한 금액이지만 돈 쌓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돈선 체크에서 주목하는 것도 바로 앱인데요. 과연 어떤 앱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돈선 체크! 오늘은 1회 때 인사드리고 늘 영상 속에서만 나와주시다가 드디어 나와주십니다. 자, 김도훈 기자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23층 수직 마라톤도 직접 하시고 거제 번쩍, 인제 번쩍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먼저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음식을 사 드실 때 외식, 배달, 비중을 따지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 배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애기가 있다 보니까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자, 그러면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는 주로 배달 앱을 그렇죠.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분은 배달 앱 사용할 때 혹시 불만 같은 건 없으셨나요? 불만이요? 뭐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그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배달 수수료가 높다는 기사를 좀 많이 접해가지고 이게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은 좀 뭐 방문 포장을 해야 하나 뭐 좀 마음이 무거운?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배달앱에서 확인한 가격이랑 실제 직접 가게에 가서 먹을 때랑 좀 가격이 다른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이중 가격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요. 배달했을 때 음식 가격을 1, 2천 원씩 더 높게 매기는 경우도 많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도 소비자에게도 이 부담이 되는 배달앱 수수료 자꾸 오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생 배달앱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1일 음식점의 알바생이 돼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과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요, 경기도 안양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먹거리 물가는 지난달 기준 3.2%를 기록하면서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이런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식당 중에 한 곳에서 일일 알바생에 대해서 직접 그 고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험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여기 뒤쪽이 아까 여기 있죠. 지금 여기가 큰 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맞은편에도 공실 5개. 이 대류변 입구에 있는 상가 5개가 벌써 공실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가? 맞습니다. 아, 예전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바글바글하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저의 1일 1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전문점.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돈까스 전문점이에요? 네네.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전에 체험하는 그 삶의 현장 프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양배추를 이게 얇게 나와야 돼서 사이사이 빠르게 하면은 아니, 칼로 써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엉성한 거예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더 많이 살살? 더 살살? 네네. 착착착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훌륭합니다. 딱 이거예요. 양배추 샐러드랑 배추 넣고. 구액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좀 네. 딱 이 모양대로 담아주시면 그렇게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깍두기는 국물이 없이. 네. 국물을 좀 숟가락을 좀 빼서 잘하시는 거. 그래서 해봤다니까. 하고 찍고 있지? 어디 있냐 카메라. 오! 능숙해지셨는데요? 완벽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픈은 언제 하신 거죠? 저희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이후로 얼마 정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매출상으로 보면 20%, 30% 정도 이렇게 완전히 까였고 이제 지금 오픈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 전에도 경기가 이제 최악이라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닥 밑에 바닥을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배달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남는 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제 어떠세요?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고 매기고 있는데 일부 어떻게 더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손님들한테 나가던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 나갈 비용을 수수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게 줄어들죠, 서비스면이. 결국에는 소비자한테까지도 그 영향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 선택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다 그냥 안 쓸 수가 없게 되고 배달 방식도 다 일정해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올려도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안 이용하면 손님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아들여야죠. 와, 저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배달 앱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배조, 쿠팡이, 지교 요 3사가 전체 배달앱 시장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95%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거의 압도적이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남은 5% 정도? 그건 뭐예요? 상생 배달앱, 공공 배달앱이라고 부릅니다. 상생 배달앱. 이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상생 배달앱 이제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그러니까 업주들이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담을 많이 줄여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기업들이 만든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가장 차이점이 중개 수수료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민간 배달앱은 10%가 넘습니다. 네. 5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나 입점 수수료 같은 게 아예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하는 땡겨요, 경기도와 코리아 경희바이오의 배달 특급, 그리고 진주시, 전주시, 대구시에서 하는 먹개비,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 상생 배달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빠진다. 막 들어온다. 11시 20분이 되니까 막 이제 배달 주문이 들어오네요.
새우튀김 2개, 치즈까츠 2피스. 이거는 단품인 거죠, 2피스는? 네, 단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3,000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를 떼고 남는 게 얼마예요? 이거 키오스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빠진 거? 23,000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씩 남는 건가요? 자영업자 손에 치는 게. 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가 남고, 코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선으로 남는데, 땡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선으로 제일 많이 남아요. 저게 보통 1,000원, 2,000원 정도는 이렇게 좀 상이하긴 하네요. 이건 한 건당이니까 네. 월 평균 배달 매출 500만 원의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장마다 매출이 좀 다르지만 네. 이 민간 3사를 이용해서 하면 약 443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월 평균이요? 네. 근데 똑같이 500만 원 팔았지만 상생 배달을 이용하면 49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더 자영업자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많이 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정말 1인 생활비 수준인데. 길가당 50만 원 떨어져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은 큰 없었습니다. 돈이죠. 큰 네, 돈이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10건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데 가장 기분은 좋죠. 아무래도 많이 남으니까. 찐이다 이거 표정. 드디어 공공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뮤미카츠 정식 A, B, 카레카츠 정식 B 3개 주문 들어왔네요. 네. 가까운 데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돈가스가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와, 배달도 직접 네. 다녀오시네요. 거의 배달 주소지 근처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소비자들이 이 상생 배달 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존 3사 배달 앱과 차이점이 뭐라고 느끼는지 제가 직접 소비자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이 당황하실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김동 기자님이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약간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주 따끈따끈해요, 된장국이. 안녕하세요. 네. 돈가스 주문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일일 자영업자 체험을 하는 JTBC의 김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니 된장국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된다고 해놓고 선생님은 이 앱을 어떻게 알고 사용을 하셨어요? 첫째로 배달비가 싸더라고요. 나는 싸게 먹고 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한테 이익도 되니. 그래서 다른 앱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완료.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를 많이 안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사장님은 상생 배달 앱을 이용하며 바라는 점은 없었을까요? 제가 혹시 이 공공 배달 앱 관계자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제가 이걸 전달을 할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공공 상생 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좀 더 많이 하셔서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돈가스집 자영업자 사장님의 영상 편지도 전달하고 궁금증도 해결해 볼게요.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배달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요? 이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대변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없이 기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는 이용자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배달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 광고 그리고 디지털 전광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년 사이 상생 배달앱의 가입자 수는 153% 증가했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소비자도 262% 늘었습니다. 은행이 왜 이 사업을 하지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계신 권혁수 앵커나 김하은 아나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땡겨요라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 우리 모두가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소망이고요. 디지털 시대에 모두가 유익한 그런 서비스로 거듭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돈선체크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달앱 수수료의 자영업체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배달 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라는 상생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아직 낮은 시장 점유율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확보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드는 열쇠는 플랫폼 기업의 노력과 함께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돈선체크 김도훈입니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야, 직접 이용하는 고객 또 이용하는 업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상생 배달 앱을 체험을 하고 오신 건데 이건 진짜 좋았다 싶었는데 영상에 담기지 못한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 데이터요. 고객들의 맞아요. 데이터. 자, 제가 만약에 보쌈집을 운영을 해요. 네. 권혁수 님이 주문을 하고 김하은 님이 주문했는데 사실상 이름은 몰라요.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만 알지. 몇 번째 주문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네. 근데 권혁수 님은 보쌈의 밑에부터 오돌뼈를 싫어하셔. 몇 번 컴플레인도 넣으셨어. 네. 그거 먹다가 이가 나갔대. 그러면 권혁수 님이 오돌뼈를 없는 부위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정보를 제가 알아야죠. 계속해서 오돌뼈를 보내드리면 제 가게에서 보쌈을 사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점점 안 먹게 되겠죠. 그렇죠. 네. 손절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도 점점 없어지고요. 먹을 때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에 좋은 부드러운 계란찜 서비스도 하나 드릴 맞습니다. 수 있고. 아, 그쵸. 야, 이 고객서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이걸 몰랐네요. 사실 민간 배달의 3사는 돈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되는군요. 이 공공 상생 배달앱 땡겨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배달 앱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확실히 배달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이 땡겨요 같은 경우는요.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지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자치구에서 전용 상품권을 팔고 있어서 15%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 배달 음식 한다, 그러면 10만 원어치 시키면 8만 5천 원. 같은 돈이면 풍성하게 먹던지 맞습니다. 아니면 같은 메뉴면 더 저렴하게 먹던지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점이 이렇게 많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배달 앱인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김도훈 기자 덕분에.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 공공 상생 앱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국 단위 서비스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지 않다 보면서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음 달에 650억 원을 들여서 이 상생 배달 앱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야, 650억 원이요. 어떻게 지원하냐? 네. 소비자들한테 10,000원짜리 쿠폰을 막 꽂아줘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어디서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겠죠?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아마 다음 달 되면 이 할인 쿠폰 주는 행사 어떻게 진행될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르가 뭐니 우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지에 딱 맞는 자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부자 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취지에도 딱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장르의 머니 스토리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장르가 머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과 통장 잔고가 함께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장르가 머니 유튜브 채널도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